예,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제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이 77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네. 이렇게 국민들이 공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숫자도 많지만 기간이 초단계입니다. 예. 이게 14일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당일날 알려졌습니다. 청원 바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불과 일주일인데 예. 벌써 77만 명이 뭐가 안 된다는 거냐면 심신미약에 의한 형 감경이 안 된다. 여기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처참한 사고가 났고 한 청춘이 무참하게 생명을 잃었는데 이런 이 살인마에게 정말 형을 감경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벌써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공주감호소에서 한 달 동안 이 심리적인 조사를 하는 것, 검사를 받는 게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살인사건 어떤 경우를 보세요. 처참한 살인사건이 있는데 처음에 먼저 구속을 합니다. 예. 범인이 맞으면 용의자라면 이제 긴급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증거를 잡은 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만 현행범이 확실한 경우에 잡아서 구속 수사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조사가 끝나면 기소를 하는 단계에서 어떤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게 사이드로 들어가는 조사 방식이지 지금 이렇게 공분이 높은데 공주감호소로 보내서 한 달 동안 심리검사를 한다고요? 저는 사례를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의구심을 더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는 처음에 한번 이제 누리꾼들과 공방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매뉴얼대로 한 거냐 아니냐. 경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신고받고 가서 떼어놨는데 15분 후에 흉기를 가지고 다시 와서 이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을 수 있죠. 이건 예측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후의 조치 사항들이 너무 좀 이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너무 이 심신미약 쪽을 우려했는데 여기 법조인도 계시지만 다 심신미약 감경 어려울 거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 검사받은 이후에는 어떤 새로운 변수가 생길지 조금은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심신미약으로 판정이 나게 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예, 법률적으로는 그 처벌 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각 2분의 1씩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살인의 경우 이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뭐 징역 12년, 15년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이렇게 약간 감경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신미약 상태가 되면 처벌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맞는데 이제 과연 이런 우울증으로 인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빠졌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신미약 상태는 이 범행 당시에 발생한 어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어지는 정도의 정신 이상 그런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보통 우울증 환자라는 것은 이제 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약간 미약한 정도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이게 꾸준히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이기 때문에 이제 그 와중에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인해 촉발되었지만 그 범행 당시에 어떤 새로운 심신적인 어떤 장애가 입증되지 않는 한은 단순히 그냥 쭉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것만으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 달 동안 이제 정신감정을 받는 게 이게 굉장히 빨리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뭐 일단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도 약간 이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가 좀 의아한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여러 개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불친절자라는 이름만으로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얼굴 부분을 이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여러 번 그렇게 수십 번 공격을 하는 경우가 이제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 처음 만났고 단순히 그냥 불친절하다 이런 이유만으로 그렇게 심한 원한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그런 정신적인 장애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경찰이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한 다음에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이제 그런 사전 준비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난 19일이었죠. 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 지역구의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때 같이 있었던 동생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냐. 두 번째는 가해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부당하게 처벌을 약하게 받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갔고 그 이후에 한 10분쯤 지나서 이런 참혹한 살인사건이 났다고 합니다. 최초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과연 그 법상에 규정된 의무를 다했는지도 좀 네, 이 금태섭 의원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이 피의자의 동생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냐, 그리고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네요. 일단 동생이 같이 역할을 이제 왔었는데 사실 동생 같은 경우 처음에 말리다가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사이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형이 그런 흉기를 들고 왔는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동생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 또 경찰이 처음에 출동했다가 갔다가 다시 또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적정성 여부인데, 사실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일어난 강력범죄들 중에서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로 많이 이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강남역 그 화장실 살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그때 경우도 이 피의자가 바로 심신미약으로 돼서 그때 검찰에서는 결국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결국 30년 나왔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조두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두순 사건도 결국은 이제 심신미약이 돼서 2년 뒤에 출소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정신질환자들 범죄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 6,300건인데 작년에 8,300건입니다. 그리고 또 살인사건도 같은 기간 64건에서 73건으로 굉장히 또 사건도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 피해자가 심신미약 이런 걸 보다도 실제 피해자 입장에 좀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인천 초동생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그 범인이 자기 아스파라거스 증후군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도 심신미약이다라고 막 법정을 공방을 벌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행을 저질러 놓고 심신미약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이거 자체가 형이 낮아지니까.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저는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원이요? 왜냐하면 법원이 보면 이런 문제 좀 엄격하게 좀 한다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법원의 판결을 보면 굉장히 좀 그 주치 감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술 먹은 사람들에 대한 감형을 하는 것들. 약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너무 유효하게 봐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논쟁이 붙으니까 일반적인 사람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똑같은 책임을 할 수 있느냐, 형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어쨌거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할 때 너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많으니까 좀 더 강하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피해자 담당 의사가 이 SNS를 통해서 올린 글도 이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담당 의사의 뭐 SNS 글이나 뭐 소견 뭐 이런 것들이 뭐 판결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잠시 어떨까요? 소개를 해드리면요. 너무 잘생기고 훤칠한 얼굴이었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다. 참담한 죽음이었다. 얼굴과 손의 출혈만으로 젊은 사람이 죽었다. 이 담당의 심경이 진짜 고스란히 느껴져요. 네, 그렇지만 뭐 저거는 이제 심정을 적은 글이기 때문에 이제 저것 자체가 어떤 재판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도 원래 피해자의 시신은 사실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에 어떤 부위에 몇 회의 공격이 가해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전부 재판 기록에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법원이 이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죄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아마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담당이가 뭐 굉장히 감성적으로 쓰긴 했는데 화가 나서 그런 거죠. 많은 국민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살인 사건은 많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처참한 살인 사건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점점 이 정신질환들은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게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 이렇게 부릅니다. 감출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초기에 좀 이상하면 병원에 가서 약물의 도움이나 전문적인 치료의 도움을 받으면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범인은 지금 나는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거든요. 내가 우울증 전력이 있는데 통상은 약을 끊고 뭐 얼마가 지났다 이런 경우인데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관리가 되고 있던 상태고요. 지금 정신 이 심리학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게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우울증 환자들이 다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절대 안 된다. 상당히 위험한 시각. 그러니까 이건 우울증만으로 지금 이 범죄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심신 상실이 있어요. 더 심한 게. 그건 내 정신이 아닌데 내가 행동을 했고
내가 돌아와 보니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 정도면 심신상실이에요. 드문 일입니다. 심신미약은 정신은 있는데 조금 온전하지 않았다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자, 심과 신, 몸과 마음이 미약하면 그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쉬잖아요, 보통. 그리고 집으로 갔잖아요. 집에 가면 내가 몸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쉬어야죠. 흉기를 들고 뛰쳐나와서 10여 분 만에 이런 처참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더 괴력을 발휘했을지 모르겠는데 심신미약입니까 이게? 저는 용어가 도저히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의 정말 이 아주 합당한 소견을 받아서 이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지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이가 한 얘기도 이 우울증이 칼을 쥐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본인이 칼을 들고 나온 거는 본인이지 우울증이란 병이 아니란 소리거든요. 사의를 가지고 상당 거리를 달려와서 특정인을 타겟 삼아 그러니까요. 칼을 가고 휘둘렀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이걸 심신미약으로 보면요, 좀 굉장히 흉악 범죄들에 대해서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죠. 이 강서구 PC방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을 호기심으로 표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 중인 사건은 어쨌든 종결될 때까지는 공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재범에 우려가 있다거나 국민들로부터 어떤 제보를 받아서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거나 몇 가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내용에 전혀 부합하지 않거든요. 단편적인 사건 내용들이 흘러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야 될 사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는. 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야 되는 사건은 아니고 호기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하고 생각이 정말 180도 다르신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호기심입니까? 자, 이거는 누구나가 지금 당할 수 있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하던 알바생 이 알바생 같은 경우는 키가 190m의 모델 지망생이었어요. 예. 자, 열심히 자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뭘 한다고 해서 그걸 칼로 찔러서 사망시켰단 말이죠. 최근에 또 어디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면서 이제 자리가 이제 보니까 그 자기 자리에 이제 젊은 친구가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이제 내리라고 이야기했더니만은 바로 운전기사를 그렇게 내려서 폭행을 가했다는 거예요. 왜 자는데 깨우냐고. 이런 거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 주변에 있어서 이런 식의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김병관 의원이 단순히 지금 이걸 호기심이라니 이게 무슨 호기심입니까? 누구나가 지금 일어날 수 있고 범죄가 지금 잔존되어 있을 수 있고 국민들 거기에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단시간 내에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분노감이 그걸 어떤 간에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법 개정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호기심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다면 김병관 의원께서는 이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보고 있다. 지금 김포 어린이집 사건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던 이 3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최영희 평론가님, 이 사건 내용 좀 설명해 간단하게 주시죠. 말씀드리면 이제 이 김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제 체험학습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외로 나갔는데 거기서 벌어진 일을 이제 목격자들이 온라인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었고 한 아이가 와서 뭐 안아주세요 한 모양인데 선생님은 돗자리를 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아이를 관심 두지 않고 밀쳐냈다. 이 아이는 넘어져 있었는데 선생님은 넘어진 아이도 아랑곳 않고 돗자리만 개더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 이제 온라인에 올라온 거고 학부모들의 이제 분노가 댓글로 달렸겠죠.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를 먼저 챙겨야지 돗자리를 먼저 챙깁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잠시 후에 저는 그 아이의 이모입니다. 하는 이제 인물이 또 나타나서 이 교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분노를 표합니다. 그러자 그 이제 맘카페죠. 그 엄마들의 이 커뮤니티에서 이 교사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순식간에 공개가 됩니다. 뭐 사실 어느 어린이집에 어떤 선생님 그 인적사항을 찾아다가 이제 다 공개하고 마녀 사냥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해당 교사가 이틀 후에 결국은 집에서 투신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카페 커뮤니티, 이게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되니까 카페 커뮤니티에는 이 조의를 표한다. 정말 이렇게 돼서 유감이다.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반성의 글과 이제 애도가 올라오고 있지만
사후 약방문이다 이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사망한 이제 교사 유족이 경찰에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망한 보육 교사의 어머니가요. 일단은 그 이모. 그러니까 글을 올리고 신상을 공개한 그 이모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와 동조해서 함께 이제 막 신상 털기를 같이 했던 그런 다수의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경찰이 일단 뭐 이모에 대해서는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물을 뿌린 혐의 등에 가서 혹시 폭행 혐의는 없는지 이런 것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해서 이제 좀 설왕설래 많이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모는 글을 올릴 때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 들었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들은 취지를 그냥 그대로 올렸을 뿐인데 이것이 명예훼손이냐? 근데 명예훼손이 되죠. 예, 되는데요. 근데 또 게다가 이제 어떤 그 아이에 대한 학대 혐의, 그러니까 학대의 개념은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학대라고 판단을 해서 학대 혐의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이야기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그 글을 올린 취지와 그다음에 이게 학대 행위인지 정확히 사실에 관한 조사 없이 그냥 굉장히 좀 성급하게 올렸다라는 점이나 혹은 이제 신상 털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히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분명히 이제 이 사람을 굉장히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 김포 어린이집 관계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의 가정한테 생각하는 가정을 신고하셔야 돼요. 원인 신고하셔야 돼요. 그거를 글로 해서 저희가 오는 조직에 벌써 이렇게 있어요. 저희 그 댓글 하나씩 다실 거예요. 그냥 어설픈 자료 나가서 또 누군가의 생명을 그러는 거 싫고요. 저희가 잘못했다 저희는 처벌받을 거예요. 네, 들어보셨는데요. 이런 맘카페 같은 커뮤니티가 물론 이제 엄마들끼리 정보를 빨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성급한 마녀 사냥이랄지 이러한 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게 드러났어요.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맘카페라는 게 이제 뭐 많게는 회원이 수백만인 데도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이제 뭐 몇십만, 몇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부단 이제 이런 그 극단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업체 같은 경우에 업체 갔는데 이 업체가 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댓글 달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뭐 업체를 문을 닫게 한다든지 또 어떤 이 집에 가니까 뭐 서비스를 안 주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압력 단체화 되고 있는 게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아니 정확한가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기자지만 기자라는 게 어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걸쳐서 전화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 취재도 해보고 그래서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 CCTV만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접 예를 들어서 누가 가서 그 사람한테 그 상황이 뭔지 물어본다든지 그럼 그 상황에 주변 목격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 교사가 과연 어린이를 밀쳐내고 그냥 이것만 털어놓은 것인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인지 근데 누가 하나 올리니까 이제 아무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확대 해석해서 올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비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자기가 일궈놨던 업체가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맘카페의 책임성, 익명제에 가는 책임성이 저는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주민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이게 도가 넘어서 뭔가 어떤 한 업체에 대한 과도한 갑질 형태로 변화되는 거 이거는 경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다는 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맘카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한 업체에 압력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문을 닫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 입장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고의성이요? 그러니까, 네, 그죠. 우리는 뭐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냥 올린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뭐 업무방해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심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무엇보다 맘카페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빨리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하지만 그 본인이 글을 올렸을 때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을 회원들 스스로가 깨닫고 그러려면 글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좀 자세와 문화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 유치원 문제, 어린이집 문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을 위한 교비로
자신들이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해서 참 많은 질타가 쏟아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학부모들이 대규모 집회를 한다면서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뭐 집회를 열 만한 사안이죠. 예. 온라인에서 시끌시끌했는데 요즘에 오프라인에서 미투 운동 이후라든가 다 집회로 연결이 되고 있죠. 예. 최근 택시기사 총파업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시위의 원인을 한 가지만 좀 짚어보면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사안들을 쭉 논의하면서 자, 교비와 국가 지원금으로 지금 공사 구분 없이 사비도 쓰고 뭐 공비도 썼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개인 쇼핑, 심지어는 우리가 민망한 이야기의 제품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제가 더 놀란 건 아파트 관리비, 개인 차량 수리비 그러니까요. 이런 걸 도대체 왜 교비로 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급여를 안 가져갔으면 아 급여가 없이 쌈짓돈이었구나 그럴 텐데 막대한 급여를 또 가져갔어요. 그럼 왜 급여로 개인 생활을 안 하고 유치원의 교비로 개인 생활을 했을까요? 이게 놀라운 지점인데 문제는 횡령죄로 처벌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판례를 보니 예. 왜냐하면 이 지원금은 항목이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디 쓰든지 보조금이 예. 아니고 지원금 형식으로. 예를 들면 유치원 운영을 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소진했든 이것은 법적 처벌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이게 지금 화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로 나오는 건데 예. 저는 그래도 납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 쇼핑 충동에 먼저 개인 비용들을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 유치원 운영을 했다면 뭔가 더 가르쳐야 할 게 줄어들고 선생님들 인건비 더 줄 거 줄어들고 네. 급식해야 할 거 줄어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떤 게 선운지를 모르고 다 뒤섞여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남은 돈을 쓴 것인지 사비로 남용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비가 늘 빡빡했던 것인지 그동안 유치원들 적자인 것처럼 울상짓고 있었는데 알고 네. 보니까 이걸 보면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정당한 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예. 저는 아주 당연한 집회라고 보고요. 네. 예.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세 분 분 말씀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